네, 안녕하세요. 2020년 제 2학기가 시작되었네요. 네, 이번 2020년 2학기 시스템 프로그래밍 수업을 맡게 된 이제 권진세라고 합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다만 아쉬운 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실습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대면 수업의 장점도 있지만 또 비대면 수업에 또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제 이름은 권진세이고 저에게 연락을 주실 때는 네,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5호관 533호에 있고 네,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어떤 질문사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코로나로 인해서 웬만하면 부득이 이제 또 찾아오셔야 한다고 하면 메일로 먼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이제 수업이 이제 세 번째 수업을 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 수업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수업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뭐 방법적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무나 아니면 연구 개발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스템 프로그래밍 수업 자체가 이제 2학년 수업이기도 하고 사실 쉽지 않은 수업이라는 것은 다들 듣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려운 수업이긴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물론 이제 비대면 수업이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많이 이제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또 이제 반대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미디어에 민감한 분들이잖아요. 저 민감한 세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더 전달을 잘 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어, 실제 실습이나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칠판 강의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사실 더 전달이 잘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수업이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학기를 조금 열심히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좀 열심히 들어보셨으면 분명히 이 수업이 끝나는 시점에는 얻어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을 이제 조금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수업이기도 하니까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몇 마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시스템 프로그래밍 수업을 되는데 근본적으로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무엇이고 우리가 수업을 이제 전반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수업 자체가 김영신 교수님이 제 기억으로 맞다면 2000년대 초반에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이 렌달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교수님 수업을 이때로 가지고 오셨고 또 김영신 교수님께서 이 책을 번역을 하셨죠. 세계 많은 대학에서도 이 수업을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유수의 대학들이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셔도 되지만
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이 저자 직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이죠. 오늘도 확인을 해봤는데 네, 접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카네기 멜론 이제 본 대학에서 진행하는 물론 이제 녹화본이긴 해요. 옛날 녹화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자 직강을 들어볼 수 있다라는 그리고 뭐 수준이 수업하는 내용들이 뭐 수준은 모르겠지만 수업하는 내용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과목의 이제 주제입니다. 이 과목의 주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대부분 이제 앱스트랙션이라고 하는 추상화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뭐 스마트폰에서 뭐 날씨를 확인한다라고 했을 때 날씨 어플을 실행을 하시게 되잖아요. 날씨 어플이라고 하는 어플 자체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운영체제가 있을 것이고 그 운영체제 밑에는 더 이제 이 운영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 어플을 실행을 했을 뿐이지만 이것이 실제 하드웨어에서 구동이 될 수 있게 우리가 많은 소프트웨어 이런 스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어떤 이 계층들이 쌓여서 우리가 어플이라고 하는 하이레벨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화 사실 추상화라고 하면 굉장히 모호하다 또는 굉장히 뭔가 조금 두루뭉술한 그런 느낌이 들죠. 바로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추상화를 앱스트랙션을 통해서 굉장히 간단한 문제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날씨 어플 실행을 하는데 무슨 뭐 마우스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으로 어플을 실행을 하면 그 어플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알아서 스마트폰이 실행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실제 하드웨어에서 어떤 메모리 값을 요겟을 읽어서 CPU에 보내주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일일이 해주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보시면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어떤 내부적으로 이 윈도우나 리눅스나 뭐 이런 운영 체제들을 사용을 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전공의 이제 추상화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료 구조나 가상 메모리 그리고 아이폰 앱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들 자료 구조라고 하면 우리가 뭐 리스트나 아니면 뭐 링크드 리스트 뭐 이런 것들 배열 이런 자료 구조들도 결국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추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상 메모리 자체도 사실 물리 메모리와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리 메모리는 우리가 삼성에서 메모리를 만들잖아요. 그 메모리에서 실제 메모리 주소 뭐 0번지부터 만약에 4기가라고 하면 4기가 번지 정확한 메모리 주소가 있는데 우리가 4기가 메모리만 사용할 수 있나요?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고 문서를 실행을 하고 뭐 인터넷을 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프로그램들, 일련의 모든 작업들이 4기가를 넘지 않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쉬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모든 메모리를 사용을 했을 때 4기가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기가 넘었다고 해서 물리 메모리가 가득 찼다고 해서 하드웨어가 뻗어서 꺼지거나 아니면 운영체제가 에러가 발생하거나 이런 일들은 사실 쉽게 볼 수 없죠. 가령 가장 대표적인 실험을 해보고 싶으시면
요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기가 메모리를 1기가 램을 한번 꽂아서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실행을 해보십시오. 실행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추상에 의해서 실행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추상화에는 한계점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추상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 가시면 오픈소스나 아니면 뭐 남들이 개발해 놓은 코드들을 볼 텐데 친절하게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들을 따라가면서 읽어보면 되겠지만 펑션 하나로 이렇게 랩핑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펑션 하나로 함수 하나로 딱 작성되어 있는 경우는 그 함수의 원형을 찾아서 떠나야겠죠. 그렇죠? 그 함수의 원형을 찾기에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만약에 이 함수 원형을 찾지 못했을 때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 함수에 대한 이해가 없다 라고 하면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시스템 내부의 동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추상화가 굉장히 엄청난 벽을 만들어 버리게 되겠죠. 따라서 이 과목의 목표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실행된다는 것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학기에 논리회로 또는 많은 수업들을 들으셨죠. 프로그래밍 수업이나 어떤 논리회로 수업이나 1학년, 2학년을 통해서 배우셨는데 사실 제가 지난 학기에 논리회로를 가르쳤지만 논리회로의 그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8비트 컴퓨터에 대한 실습을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어도 그냥 이제 따라오시면 사실 뭐 크게 어려운 동작이 없어요. 컴퓨터는 비트 연산을 하는 기계이고 그 비트 연산을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는 어떤 흐름으로 바꾸어 주냐가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 실체를 이제 또 타고 이제 또 양파를 까듯이 까고 들어가다 보면 사실 굉장히 간단한 원리, 간단한 어떤 철학들이 굉장히 집대성되어서 어려워 보일 뿐이지 사실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수강을 하시면 효율적인 프로그래머가 되시는데 어떤 기괴한 버그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게 되시고요. 어떤 디버깅 실력이 느신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리눅스로 예를 들어볼게요.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쉘이나 어떤 GUI 환경을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 GUI 환경도 내부적으로는 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쉘이라고 하는 잘 아직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윈도우에서 어떤 터미널 또는 커맨드 장 또는 도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자 요런 자 우리가 뭐 시간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시계를 호출을 하거나 지금은 잠시만요. 만약에 우리가 시계를 시간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게 다 가능합니다. 리눅스 환경이든 또는 뭐 윈도우 환경이든 보통 다 커맨드 그러니까 이런 터미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터미널 환경에서 이런 일들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엑스클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는데 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체제가 무슨 일을 해주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터미널에서 어떤 시계를 호출했는데 시계가 호출하는 동안 이 터미널이 기다려주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주거나 또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일들을 해주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어떤 우리가 동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하면서 음악 듣고 음악 들으면서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영상을 보면서 뭐 어떤 뭐 채팅을 할 수도 있고 뭐 카카오톡을 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잖아요. 바로 동시적인 작업이 가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음악 들으면서 타이핑할 때 음악이 멈추나요? 그런 일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시적인 일들이 가능하게 할 때 운영체제가 무슨 일을 해주는지 또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무엇을 해주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능과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런 성능과 자원의 한계를 고려한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겠죠. 한번 우리가 예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뭐 비전공자, 전공자 사실 이런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지만 그냥 비전공자를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정수가 아니고 실수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x 제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연계의 수식에서 x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죠. 어떤 수의 제곱은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0을 제곱하면 어떤 음수가 안 되고 0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표현할 수 있는 부동소수점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소수값을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값이 어떤 물에 떠서 옮겨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의 부동소수점의 경우에는 사실 이 x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성립이 되는 수식입니다. 하지만 인테자 정수형의 경우에는 4만 곱하기 4만은 우리가 16억이 되는데 그럼 5만 곱하기 5만은 25억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값이 25억이라고 잘 나올까요? 언사인드 인테자가 아니라 사인드 인테자일 때, 자,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환경은 리눅스 환경입니다. 리눅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 어떤 환경인데, 잠시만요. 글자가 좀 작아서 글자를 좀 키울게요. 네. 자, 이런 리눅스 환경인데 리눅스에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어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터미널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게 2020년대에서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결국은 리눅스 기반이고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셔도 대부분의 경우에 요즘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윈도우나 이런 윈도우 환경을 쓰는 경우에는 크지 않아요. 윈도우 응용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요즘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나 이런 환경들이 결국은 다 리눅스로 귀결되고 아마존 웹 서비스도 리눅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뭐 구글은 더더군다나 말할 필요도 없이 구글 클라우드도 결국 리눅스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리눅스와 친숙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드릴 말씀. 자,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쉘입니다. 쉘.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을 거의 추상화하고 있는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int 오버플로우가 생기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때 int overflow.c 제가 프로그램을 다 짜왔어요. 샵 include stdio 같은 경우에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을 다루는 헤더 파일을 이제 추가를 해야지만 프린트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실습에서 사용하는 모든 코드는 C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쫓아오시면서 C가 기억이 잘 안 나시거나 배우지 않으셨더라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게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따라오십시오. 보이드 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함수의 리턴 값이 없는 함수를 선언을 할 때 우리가 보이드 우리가 그 자료형을 쓰죠. 그래서 보이드 메인 함수,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히 인자가 없는 메인 함수입니다. C에서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메인 함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메인 함수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 언사이드 인테저가 아니라 그냥 인테저 a에다가 4만, 그렇죠? 우리가 4만 곱하기 4만은 16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자, 5만 곱하기 5만도 우리가 인테저로 값을 5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두 개를 우리가 한번 곱해 보거나 제곱해 봤을 때, 자, printf는 우리가 여기 이 터미널에 출력을 할 수 있는 어떤 함수예요. 그래서 a 곱하기 a를 우리가 인테저 표현으로 %d를 하게 되면 프린트문에서 어떤 이 뒤에 있는 인자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a를 우리가 첫 번째 프린트문으로 출력을 하고, 여기 \n은 이제 개행, 그러니까 행을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b 곱하기 b는 여기에서 5만이었죠. 그래서 b 곱하기 b도 여기에서 두 번째 행에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테저 오버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인테저 오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컴파일을 하는 거죠. 컴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스 코드를 실행 바이너리로 이제 번역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해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드웨어가 실행할 수 있게 기계어로 바꿔주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어떤 유틸리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int over, 여기에서 요 점, 나중에 이제 리눅스 실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배울 내용이겠지만 제가 조금 먼저 앞서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점하고 슬래시 하게 되면 무슨 의미냐면 내가 현재 이 폴더가 점입니다. 이 폴더 안에 있는 int라고 하는 int over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엔터를 치게 되면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를 보면 a 곱하기 a 같은 경우에는 16억이라는 값이 제대로 출력이 됐는데 b 곱하기 b는 x제곱에 의해서는 25억, 그러니까 적어도 뭐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25억이 다 표현이 안 되더라도 양수가 나왔어야 되는데 25억은커녕 지금 음수 18억 정도가 나왔네요. 자, 이것은 무슨 일일까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수가 아니고 실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부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지만 정확한 프로그래밍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 정수형 4바이트 인테저 같은 경우에는 32비트죠. 마이너스 2의 31승에서 2의 31승 마이너스 1개까지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총 2의 32승계를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대 표현 양수가 21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자, 21억 맞는지 한번 세볼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그쵸? 21억 4748만 3647까지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5만 곱하기 5만 같은 경우에는 25억이었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25억이 다시 음수로 가서 음수에서의 마이너스 뭐 17억 뭐 얼마가 나왔던 거죠. 근데 그 17억 마이너스 17억 얼마가 나왔던 이유는 우리가 이 비트 표현에 의해서 오버플로, 우리가 논리로 시간에 배웠었죠. 보수 형태로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앞에는 이제 정수가 아니고 실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실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봅시다.
자, 당연한 수식이죠.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x 더하고 y 더하기 z와 동일한가? 동일하죠. 이 수식이 어떤 결합법칙인 건데 unsigned 인테저나 signed 인테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값들이 성립이 됩니다. 물론 뭐 값이 오버플로우가 생기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 오버플로우 생기는 것도 결국은 이 양측에서 모두 동일하게 오버플로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등호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플로팅 포인트에서의 이 문제입니다. 자, 플로팅 포인트에서 굉장히 큰 부동소 수점 그리고 굉장히 여기에서는 이제 음으로 큰 이 음수 두 개를 더하고 거기에다가 이 상대적으로 이 두 개의 값,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0의 20승이죠. 10의 20승과 마이너스 10의 20승 더하기 3.14 동일하게 여기에서는 괄호만 바뀌었는데 10의 20승 더하기 근데 마이너스 10의 20승 더하기 3.14 그리고 먼저 연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10의 20승을 나중에 더하느냐 아니면 처음에 10의 20승 더하기 마이너스 10의 20승을 먼저 연산을 하고 3.14를 더하느냐. 자,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뭐 좀 굉장히 표현을 해보자고 하면 바다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려 놓고 이 물방울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재는 뭐 일과 동일한 일인데 사실 컴퓨터라고 하면 그런 연산조차도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정확한 수치 연산을 하고 싶을 때 컴퓨터를 사용을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 결과가 당연히 3.14가 나오지 않나? 한번 확인을 해보죠. 조금 제가 미리 이 코딩을 다 해와서 이 코딩하는 과정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당연하게 이 코드도 좀 설명을 드리면 void main 함수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플로트 변수 자료형으로 a에다가 10의 20승, b에다가 마이너스 10의 20승, 그리고 c에다가 3.14.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 시작할 때 헬로 월드를 치죠. 네, 오늘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했으니까 헬로 시스 프로그램 그냥 쳐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산을 이 괄호 연산은 동일하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에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A와 B를 먼저 더하고 거기에다 C를 더하고 두 번째 행에서는 10의 20승을 나중에 더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의 20승 더하기 3.14를 하고 거기에다 10의 20승을 더하는 거 그리고 위에서는 10의 20승 더하기 마이너스 10의 20승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14를 더하는 이 두 개의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다시 또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로트 값을 우리가 요 식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자, 결과가 두 개가 다르게 나왔죠. 우리가 위에서는 10의 20승 그리고 마이너스 10의 20승을 먼저 더하고 거기다 3.14를 더했을 때는 3.14가 살아났죠. 근데 마이너스 10의 20승 더하기 3.14 더하기 그리고 10의 20승을 나중에 한 값에서는 0이 돼버렸어요. 마치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덤프트럭이 들어왔다가 덤프트럭이 나갔어요. 그리고 물방울을 좀 비유가 안 맞는데 덤프트럭에 어떤 우리가 이 무게를 잰다고 했을 때 덤프트럭에 생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덤프트럭이 어떤 무게를 재는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덤프트럭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생수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을 땐 생수의 무게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덤프트럭에다가 생수를 올리고 더하고 덤프트럭이 그냥 빠져버린 마치 그런 현상인 거죠. 이 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이제 플로팅 포인트에 그러니까 부동소 수점에
표현 한계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현상입니다. 굉장히 이 부동 소수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소수점을 굉장히 많이 옮겨갑니다. 가령 예를 들면 10에 20승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10에 20승 뭐 만약에 10에 20승이라고 하면 어떤 숫자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큰 수, 뭐 10에 20승, 뭐 만, 천, 뭐 111이라는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10에 20승 만천 만천 111 만천 111은 표현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플로팅 포인트의 구조는 우리가 인테저의 비트 표현으로 보면 부호,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호 값이 있죠. 자, 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호 비트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이제 각각의 이제 각 자리에 이진 값이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인트라고 하면 이게 1비트 그리고 이게 31비트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플로팅 같은 경우에는 1비트에 부호 비트가 있고요. 그렇죠? 부호 비트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지수 비트가 있습니다. 이 지수 비트는 지수 값은 보통 우리가 IEEE 754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8비트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32비트로 표현을 하니까 23비트,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동 소수점 표현을 할 때 뭐 2.3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0.003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0.003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요 10의 마이너스 2승 값이 이제 지수 영역으로, 그러니까 요 지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 지수 영역으로 오게 되고, 이 결국 이 0.3이라는 게 이 가수 영역에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가 10의 20승이라고 하면 10의 20승 자리에 1이라는 값이 있고, 그 뒤에 1000000 하고, 그러니까 1 00000000 하고 11111,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값이 23비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23비트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이 더 밑에 있는 가수 값들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해보면 곱하기 10의 20승 이렇게 된 거였는데, 여기에서 표현을 할 수 있는 비트가 23비트밖에 없으니까 이 뒤에는 마치 없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봤죠. 이렇게 해보면 결과가 연산 순서에 의해서 플로팅 포인트에, 그러니까 표현 한계가 있는 거죠. 표현 한계 때문에 연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정수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워볼 것이고요. 그 정수형이 끝나면 이 부동소수점을 가지고 우리가 또 깊이 있게 어떻게 부동소수점이 표현되는지, 그리고 이 부동소수점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비트 표현을 갖고 또 어떻게 지수 가수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쭉쭉 진행을 해보면 이 컴퓨터 내에서의 연산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수학에서는 의미 없는 이상한 값이 갑자기 생기지 않죠. 그렇죠? 근데 수식 연산은 이제 수학 법칙을 따르는데, 수식 연산의 연산
중요한 수학 법칙을 따르지만 이 의미 없는 이상한 값이 컴퓨터에서는 생길 수 있어요. 생기는 일이 굉장히 잦습니다. 가령 내가 1을 표현을 하고 싶다 또는 뭐 2를 표현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1이 정확히 1이 아닐 수도 있고 2가 정확히 2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컴퓨터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수학 법칙은 중요한 수학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컴퓨터에서는 일반적인 수학 법칙을 이제 가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 표현의 유한성 때문인 거겠죠.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2비트 안에서 이 자연계의 숫자를 모두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플로팅 포인트도 32비트, 정수형도 32비트. 물론 크게 잡아도 64비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표현 유한성에 어떤 그 반올림 오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버플로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면 어떤 추상화가 어떤 상황에 적용된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또 컴파일러 개발자나 고급 프로그래머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왜 고급 컴파일러 개발자들한테 이런 일들이 중요하냐면 이제 컴파일러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이제 프로그램 순서를 바꿔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짰을 때 자, 여기에서 a 곱하기 a, b 곱하기 b를 우리가 이 프린트문에서 여기에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프린트문에서 b 곱하기 b를 실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 a 곱하기 a를 연산을 해서 프린트문에다 넣고 그리고 b 곱하기 b를 하고 프린트 함수에다가 넣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a 곱하기 a가 프린트 이 함수를 갖다가 오려고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 원형으로 이 프로그램 제어가 넘어가고 그러면 거기에서 프린트문이 다 실행이 된 다음에 다시 요 메인 함수로 돌아오고 그리고 메인 함수로 돌아오면 그 다음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고 또 b 곱하기 b를 이 프린트문 함수로 보내주고 또 프린트문 원형에 들어가서 이 함수들을 처리를 하고 다시 메인 코드로 돌아와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a 곱하기 a나 b 곱하기 b는 이 프린트문이랑 전혀 어떤 종속성이 없어요. 물론 이 a 곱하기 a라는 값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이 프린트문에 어떤 뭐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바꿔봐도 되지 않나요? 자, int a equal a 곱하기 a int b equal b 곱하기 b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연산한 결과를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 무슨 차이냐면 프린트문을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b 곱하기 b를 하고 프린트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프린트문으로 들어갈 때 아예 그냥 인자값을 계산하지 않고 계산된 결과를 보내주고 받고 하는 게 속도 면에서 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좋다라고 하면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이 컴파일러가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 같은 고성능 CPU를 대부분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스마트폰도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환경에서는 컴파일러가 많이 이제 극적인 효과를 내진 못하지만 옛날에 아주 안 좋은 CPU나 안 좋은 어떤 단말기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컴파일러 기술들이 100배, 1000배 뭐 이렇게 빨라질 수 있는 어떤 최적화 옵션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 주었죠. 네, 그래서 컴파일러 개발자
그리고 고급 프로그래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기계 전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 두 번째는 어셈블리어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작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마치 그런 겁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010101로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게 작성을 하는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런 일들은 거의 없고요. 근데 컴파일러가 훨씬 더 우수하고 또한 참을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하이 레벨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사람이 휴먼 리더블 코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코드로 작성을 하고 그거를 이제 컴파일러에게 넘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컴파일러가 이런 이 중간 언어, 그러니까 중간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번역을 여러 차례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특정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또는 뭐 여러분들은 뭐 IoT 뭐 디바이스 이런 것들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셈블리어를 이해하는 것은 하드웨어 수준의 실행 모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셈블리어가 이제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읽을 수 있는 마지막 기계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기계어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이 어셈블리 언어에는 실제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이제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가령 우리는 int a equal 뭐 1, int b equal 2 그래서 int sum에다가 a 더하기 b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하면 우리는 a와 b를 더해서 결국은 sum이라는 값에다가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CPU 구조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배우면 돼요. A라는 값을 어디에다 저장을 해야지 CPU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B라는 값도 CPU 어딘가에는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A와 B라는 값을 더하는 장치도 CPU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A와 B를 더해서 저장할 수 있는 sum이라는 어떤 저장 공간도 CPU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CPU 안에 있어야 되는 공간이 바로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레지스터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CPU 내부의 저장 공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A라는 이 1이라는 값을 저장하고자 하는 변수 A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는 어딘지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는 작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레지스터들을 명명하는 과정들이 바로 컴파일러가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컴파일러가 만들어낸 어셈블리어가 바로 그 어떤 특정 레지스터에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오고 어떤 특정 레지스터에 2라는 값을 가지고 오고 이 두 개에 있는 레지스터의 값을 ALU라고 하는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 그러니까 산술 연산 유닛에다가 이 두 개의 레지스터 값을 보내줘서 특정 저장이 되는 레지스터를 알려줘야지만 이 컴퓨터 하드웨어는 수행할 수 있는 코드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행 모델을 하드웨어 수준의 실행 모델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버그가 있을 때 사실 프로그램의 동작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버그가 있는데 프로그램은 동작을 해요. 근데 결과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고차원 언어의 모델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뭐 컴파일러에서 미리 경고나 아니면 에러를 표시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수준이 아닌 하드웨어 수준에서 뭔가 미묘한 결과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그 버그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그리고 또한 또 프로그램의 성능을 튜닝을 할 때에는 이 하드웨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현 시에는 거의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어셈블리 영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기계어 코드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목적어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 레벨 랭귀지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보면 C 코드를 우리가 컴파일러한테 보내주면 기계어가 결국은 목적이 되는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현 시에는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 상태 관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악 들으면서 문서 작업하면서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바로 각각의 프로세스가 여러 개 돌아가는 환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프로세스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드웨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셈블리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의 바이러스나 그리고 어떤 보안 공격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하드웨어, 어셈블리어, 뭐 코드 인젝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우리가 하이 레벨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나 어떤 어셈블리어, 바이너리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셈블리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볼 수 있는 어셈블리 코드는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코드입니다. 네. 그냥 우리가 더 구조적으로 보면 어셈블리어를 뜯어보면 어떤 특정 위치를 알려주는 어떤 지시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특정 위치를 알려주는 그 뒤에 뭐 MOV 또는 뭐 JMP 이런 값들로 작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어셈블리어입니다.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무브라고 하는 것은 여기 DX나 CX나 이런 것들은 어떤 목적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레지스터인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어떤 값을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move이고요. 그리고 점프는 우리가 if문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 if else문에서 만약에 if가 참이면 if 바로 밑에 문을 실행을 하죠. 그런데 else문으로 가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코드를 굉장히 많이 뛰어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if문이 있고 else문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참일 때 그리고 여기가 거짓일 때 실행을 하게 되는데, 자, 참일 때와 거짓일 때가 만약에 참일 때는 바로 if문의 조건문을 비교하고 바로 이 참일 때의 경우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 가령 여기에서 거짓이 나와서 참이라고 하는 이 스테이트문을 뛰어넘고 거짓일 때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이 어셈블리 수준으로 보면 이것도 코드, 요 밑에 코드, 그 밑에 코드, 그 밑에 코드 순서대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 컴퓨터는 사실 순서대로밖에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순서를 약간 변형을 주기 위해서 점프라는 어떤 점프를 시켜주는 게 바로 이 점프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점프를 하게 되면 이 거짓일 대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셈블리어를 이해하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또한 하드웨어적인 수준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실습으로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비전공자 또는 아직은 우리가 미숙한 우리가 수준의 어떤 개발자 또는 어떤 학습을 하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 뭐냐면 메모리가 굉장히 또 큰 중요한 이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 크기는 무한하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노트북에 메모리가 얼마가 들어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데스크탑에 있다라고 하면 데스크탑의 메모리는 얼마인가요? 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메모리가 크기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특정 값들이 탁탁 떨어지죠. 무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CPU가 자 CPU와 메모리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CPU는 사실상 계산만 하는 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더 중요한 일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사실 두 개가 핵심 요소긴 한데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 그리고 순서 코드를 실행하는 순서들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무브나 점프나 값을 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은 사실 메모리에 다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지도에 내비게이션이 다 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다 표시되어 있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이 사람한테 보여주면 또는 뭐 자율주행차가 있다고 하면 자율주행차에다 보여주면 사실 그 길만 따라가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두 개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한정된 자원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하는데 스마트폰 뭐 전화도 받아야 되죠. 전화 받으면서 뭐 문자도 읽을 수 있죠. 카톡도 할 수 있죠. 또는 뭐 음악을 들으면서 카톡하고 뭐 인터넷도 보고 동영상 보면서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사실 굉장히 한정된 메모리에서 CPU와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메모리는 할당해주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까 제가 약간 아까 설명해서 약간 일부러 말씀 안 드렸던 건 여러분들이 인터넷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죠. 근데 전화를 하면서 다른 일들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전화를 하는 동안에는 인터넷과 뭐 문서 작업들 또는 음악 듣는 것들은 잠시 쉬어도 되잖아요. 그 쉬는 것들이 바로 메모리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디스크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디스크로 보통 내리겠죠. 디스크로 내리면 다시 메모리의 공간이 확보가 되죠. 이런 일들을 사실 메모리를 관리하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나 컴퓨터 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하냐면 운영체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은 메모리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메모리 참조 버그는 치명적이다. 대부분의 이제 가장 기초적인 해킹 방법들 또는 어떤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메모리 공격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캐릭터형으로 어떤 값을 입력받는 곳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접속을 했는데 이름을 쓰는 곳이에요. 근데 이름을 쓰는 곳에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어떤 홈페이지든지 다 뚫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메모리가 어떤 한정된 입력 공간에서 그 공간을 벗어날 수 있게만 되면 그 뒤에 있는 실행해야 되는 메모리 주소 또는 뛰어넘어야 되는 메모리 주소를 내가 원하는 코드 위치로 점프를 하게 되면 내 코드가 실행되겠죠.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를 침투시킨다거나 어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또한 메모리 성능은 일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메모리에서 안 쓰는 메모리를 디스크로 내리고
그리고 그 확보된 공간에 메모리를 내가 연산하고자 하는 값을 또 가지고 오고, 그러면 실제 연산하는 시간보다 메모리를 가지고 오고 쓰고 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메모리 성능은 항상 일정하지 않죠. 또한 우리가 메모리는 돈 주고 사는데 캐시는 똑같이 CPU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인데 따로 사진 않죠. CPU를 사면 따라오죠. 그러니까 이 캐시라고 하는 것은 이 CPU라고 해보면 여기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라고 하면 이 메모리는 보통 뭐 2GHz로 동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CPU는 뭐 4GHz로 동작을 한다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 어떤 두 배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근데 사실 2GHz로 동작을 요즘은 뭐 하나요? 네, 요즘 잘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사실 어느 정도 CPU와 메모리 간의 어떤 속도가 차이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메모리와 CPU 간의 속도 차이는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메모리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CPU에는 그러한 메모리의 느린 속도를 보정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있는데 조금 더 메모리보단,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보단 빠른 메모리를 CPU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L3, A2, L1 이런 식으로 메모리의 사이즈가 점점 작지만 메모리보단 빠른 이런 메모리들을 여러 개 계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한 번에 많이 가지고 옵니다. 많이 가지고 오게 되고 많이 가지고 온 것을 이렇게 채워 놓습니다. 그런데 메모리는 우리가 보통 연속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에서 메모리 접근을 하고 연산을 다 했어요. CPU랑 연산을 다 하고 이제 두 번째 연산을 할 때 바로 뒤에 있는 메모리,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있던 메모리와 여기 있던 메모리 이렇게 있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첫 번째 연산할 때는 이것만 필요했어요. 근데 이 캐시는 요만큼을 한꺼번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연속성이 발생을 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그냥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내가 바로 뒤에 거 연산할 줄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해서 캐시에 있으면 캐시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절대 일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느린 쪽으로 일정한 게 아니고 빠른 쪽으로 일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와 가상 메모리 효과는 성능에 비선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뭐 워스트 케이스다, 뭐 베스트 케이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메모리에서 미리 연산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내가 굉장히 메모리 접근을 듬성듬성 하게 되면 메모리에선 연속적으로 계속 캐시의 값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 쓰고 뒤에 건 다 필요가 없어지고 또 하나 쓰고 뒤에 건 다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사실 메모리와 CPU 간의 통신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메모리 시스템의 특성에 최적화시키면 성능이 이제 대폭 개선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그냥 뒤에서도 우리가 다룰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타입 diff로 그러니까 스트럭 구조체를 우리가 선언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구조체가 메모리에 담길 때는 이렇게 담겨요. int a, int a. 근데 여기서 보면 0번지 주소에 있는 이 주소 그리고 더블 D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서는 4바이트죠. 4바이트 8바이트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A0, A1, D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메모리에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on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인자를 i로 받아요. 근데 여기서 볼러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그 캐시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시면 캐시는 우리가 다시 메인 메모리로 내려가지 않는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한꺼번에 많이 가지고 왔을 때 캐시의 값이 존재를 하면 있네 하고 메인 메모리로 안 내려가고 그냥 연속적으로 가지고 온 것들을 계속 캐시 안에서 CPU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볼러타일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너는 이제 캐시에 접근하지 말고 그냥 바로 메인 메모리로 내려가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시 효과를 안 보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트럭트라고 하는 S라는 이 구조체, 그렇죠? 이 S라고 하는 구조체는 접근을 할 때마다 바로 메인 메모리에 쓰고 메인 메모리에서 갖고 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 S.D, 그러니까 S.D라고 하는 것은 여기 D, 더블이죠, 더블. 요 스트럭트 S.D라고 하는 값에다가 3.14를 쓰는 겁니다. 저 3.14를 쓰고 그리고 S.A 그렇죠? 네, 지금 당황한 이유가 이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죠. 지금 보면 S.A에 사실 두 번째 배열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덱스가 0번, 1번밖에 없는데 2라고 하는 것은 접근을 할 필요가 없고 뭐 지금 선언을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지금 의미 없는 코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코드를 계속 읽어보면 자, 지우고 오죠. 지우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 네, 지우고 왔어요. 그래서 S.D라고 하는 그 구조체에서 여기 더블에다가 3.14를 우리가 썼죠. 3.14를 쓰고 사실 이것도 0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잠시만요. 수정을 좀 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보면 S.D, 그러니까 구조체 S에서 이 D라는 엘리먼트에 있는 값에다가 3.14라고 쓰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볼러타일이라고 선언한 것 때문에 이 값을 쓸 때는 직접 메인 메모리에다 직접 쓰겠죠. 그리고 우리가 i라는 인자를 입력으로 받는데 특정 그 인덱스 a라고 하는 인테자 값의 인덱스에다가 1737411824 라는 값을 넣어요. 근데 이게 무슨 값인지 한번 보면 이 값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윈도우에 쓰는 계산기인데 프로그래머를 실행을 하시고 자, 값을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자, 데시멀에다가 1073741824 그러면 바이너리 값으로 우리가 더블 워드 쿼드 워드는 8바이트고 더블 워드는 4바이트예요. 그래서 0100000000이라고 하는 값을 쓰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정 들어오는 인덱스에다가 01000000이라는 값을 쓰는데 되게 웃긴 건 리턴을 할 때는 S.D의 기값, 그러니까 더블 값을 리턴으로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코드를 정리를 해보면 i 인덱스 값을 인자로 받고 S.D에다가 3.14를 넣고 그쵸? 이 3.14를 넣은 거는 넣고 S.A에다가 i라는 인자 값에 000000000 그게 바이너리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로 하는 값을 쓰고 리턴은 S.D를 리턴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중간에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코드가
3.14를 쓰고 3.14 출력하는 코드인데 이 중간에 지금 1073741824라고 하는 값을 그냥 쓰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여기서 인자값에 우리가 바운드가 없죠. 그러니까 바운드라고 하는 어떤 바운더리 경계가 없죠. 경계가 없다라는 의미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A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인덱스는 0과 1입니다. 그러니까 A 0과 A 1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인덱스 제한에 바운드가 없죠. 그러면 2도 들어올 수 있고 3도 들어올 수 있고 4도 들어올 수 있고 5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면 0을 넣게 되면 사실 여기서 보는 거와 같이 사실 0이라고 하면 그냥 SA에다가 0 들어가고 그냥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 3.14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3.14가 출력이 잘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도 인덱스 1이 들어왔을 때도 결국은 A1에다가 값을 써도 전혀 이 D라고 하는 이 구조초에는 영향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인덱스 2번부터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자, 인덱스 2번이라고 하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냐면 자, 아까 0번지에는 A0, 그쵸? 첫 번째 인덱스는 A1. 근데 만약에 A2라고 하면 약간 어중간한 여기가 이제 A2번 인덱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원래 8바이트를 이렇게 써야 되는 공간인데 얘가 int A2라고 하는 이 인덱스를 접근을 하면 요 8바이트를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침범을 했는데 굉장히 비슷한 값으로 출력이 돼요. 비슷한 값으로 출력이 되는구나. 그런데 한 번 더 해봤어요. 이제 3번지 주소까지 가면 int a 3까지 오게 되면 이제 다 침범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더블이라고 하는 값에 사실 a3이라고 하면 요거는 우리가 아까 했으니까 없어지는 것이고 4바이트 띄고 이제 여기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블이라고 하는 8바이트 중에 이제 하위 4바이트에 int a3이라는 값을 쓰게 되는데 값이 굉장히 2.0 얼마로 이상하게 나와요. 아까는 3.14 비스쿠무리하게 나왔는데 3이 들어가면 3번 인덱스의 값을 써봤더니 완전 어떤 이상한 전혀 다른 값이 나왔고 또 웃긴 거는 인덱스 4번 주소에다가 쓰게 되면 또 3.14가 잘 나와요. 자, 이제는 한 번 더 지나가서 아예 여기에다가 써보니까 여기서 8바이트 띄고 여기에 4바이트 여기서 쓰는 거니까 아예 이제는 뒤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3.14가 깨지지 않았죠. 자, 그럼 이 실험에서 우리가 뭔가 알아낸 건 뭐냐면 A0, A1, D가 있는데 여기선 D는 이제 메모리로 그려보면 여기 4바이트, 여기 4바이트, 여기 D라는 게 사실 여기 4, 여기 4 해서 총 8바이트라고 그러니까 사실 4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죠. 더블이니까 그냥 8바이트인데 앞에 4바이트, 뒤에 4바이트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여기에다가 뭐 01, 00000 값을 썼을 때는 사실 이게 3.14를 쓰는 걸 그대로 출력을 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인덱스에다가 0, 1, 0, 0, 0, 0 했을 때 여기도 3.14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0, 1, 0, 0, 0, 0, 0을 해서 3.14 영역에 침범을 했죠. 침범을 해서 여기다가 썼는데 결과가 뭐가 나왔죠? 3.1 얼마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나온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01, 0, 0, 0 여기다 썼더니 이 3.14라는 값이 깨져버렸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해보면 이 뒤쪽으로 여기에다가 01, 0, 0, 0을 쓴다 보니까 여기에서 3.14 값은 이제 4번 인덱스에서 제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더블이라고 하는 비트 표현에 뭔가 임의로 아까 지금 보면 01, 00, 00, 00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트 표현을 이 플롯 더블이라고 표현하고 하고 있는 이 메모리에다가 임의로 0으로 많이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인덱스로 침범을 했을 때는 우리가 가수를 침범했다라는 것을 대략 눈치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인덱스를 침범을 했을 때는 지수부를 침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완전히 다른 값이 나왔으니까요.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리틀 엔디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값을 쓸 때 만약에 가령 우리가 0, 1, 0, 0 4바이트로 써야 됩니다. 4F, 4F, 0F, 2F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4바이트잖아요. 그렇죠? 요거 4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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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비트 해서 총 8개 48, 여기에 32비트로 총 4바이트의 값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4바이트 값을 메모리에다가 쓸 때는 이게 거꾸로 써집니다. 2F, 0F, 4F, 4F 이런 식으로 거꾸로 써줘요. 그래서 이제 작은 게 이제 거꾸로 온다고 해서 리틀 엔디안인데 그러니까 작은 주소에 있는 값이 뒤로 간다 그래서 리틀 엔디안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쪽 여기에서 침범한 영역이 가수가 되는 겁니다. 아까 부호, 지수 그리고 가수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된 거죠. 프랙션이 일로 오고 익스포네셜이 그리고 사인 비트가 일로 오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역순이 돼버리다 보니까 두 번째 메모리에 침범을 했을 때는 가수 부분이 침범을 당한 거고 세 번째 메모리를 침범을 했을 때는 지수 영역을 침범을 했기 때문에 값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뒤에서 또 설명을 할 건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배운다. 근데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더 정확하게 드릴 거거든요. 지금은 더 감을 잡아 보시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메모리 시스템 성능에도 굉장히 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또 예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코드냐면 굉장히 간단한 코드입니다. 팝키 IJ예요. 그러니까 소스라고 하는 행렬이 있고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행렬이 있어요. 근데 지금 두 개가 차원이 똑같죠. 그러면 2차원 배열은 어떻게 지금 표현이 되냐면 가로로 2048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변수 2차원 변수 중 1차원 변수가 2048개가 총 2048 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48개가 둘, 셋, 넷 이렇게 점점점해서 2048개가 이렇게 2차원 배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포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0에서부터 2048까지 i라고 하는 변수를 계속 증가시켜요. 근데 그
첫 번째 포문은 i를 증가시키고 두 번째 포문은 j를 증가시키죠. 근데 j가 1차원 배열의 인덱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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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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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소스의 값을 데스티네이션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로로 읽어서 값을 복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코드를 한번 보면 J의 인덱스를 가지고 0에서부터 2048까지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I의 인덱스를 0에서부터 2048까지 증가시켜요. 근데 내부에 있는 포문이 I예요. 그러면 I가 먼저 증가하고 그 다음에 J가 증가하겠죠. 그럼 어떻게 지금 값을 카피하고 있는 거냐면 자 행렬이 아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J는 0으로 이제 픽스가 처음에 되겠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i가 도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다 일단 카피를 해줘요. 요건 뭐 납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값을 이렇게 카피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다 카피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값 이렇게 어떤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메모리의 주소 번지는 연속성이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메모리 접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접근하고 2047개 띄고 그 다음 접근하고 2047개 띄고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굉장히 띄엄띄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는 클락 사이클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21.5배가 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측정을 했는지 보면 인텔 펜티엄 4에서 2.2GHz로 CPU를 돌렸을 때 21.5배가 느리대요. 그만큼 이 캐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캐시가 아까 캐시 효과를 봤다라고 하면 이만큼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카피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 읽어올 때 이만큼 캐시가 읽어오고 여기에다가 카피해 줄 때도 내가 직접 메모리까지 안 내려오더라도 CPU 안에 읽혀져 있는 값을 그대로 여기 넘겨줄 수 있었으니까 캐시 효과가 훨씬 더 좋았겠죠. 캐시 이해 안 되셔도 뒤에서 또 배웁니다. 네. 그래서 캐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층적 메모리 구조를 얘기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런 성능적 차이를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중 배열에서 어떻게 인덱싱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요즘같이 이제 딥러닝 시대다, 이제는 머신러닝 시대다, 또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데이터와 딥러닝도 많은 데이터를 접근하고 빅데이터도 많은 데이터를 접근을 하기 때문에 머신러닝도 결국 많은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할 수 없으니까 기계의 손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접근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메모리에 의존적인 일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계층 구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또는 대량의 연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병렬화 연산 유닛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GPU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PU 대신 GPU를 사용하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이제 재밌는 또 이슈는 컴퓨터는 프로그램 실행 이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컴퓨터는 데이터의 입출력이 필요를 하게 되는 거죠. 입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우스 키보드 입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USB를 꽂는다는 거 또는 아니면 인터넷 데이터를 다운받는 일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입력과 출력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I/O 시스템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성능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 입력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는 프로그램도 사용을 했고, 그걸 작성을 하다 취소하고 나가서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도 있고, 다시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되게 돌발적이고 무순의 어떤 순서를 갖는 그런 것들이 지금 바로 일반적인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순서로 진행될 수 있어야 컴퓨터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컴퓨터의 순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일관되지 않습니다. 내가 키보드 입력을 하는 동안 키보드 입력을 처리를 해야 되고, 키보드 입력을 하는 동안 음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을 이제 교차해가면서 일들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 그러니까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 배우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냐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드웨어에서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어셈블리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서, 우리 어셈블리 프로그래밍을 하진 않지만 어셈블리 프로그래밍을 분석을 해서 소스 코드가 뭔지를 다시 복구해내는 정도의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리눅스 환경, 리눅스 굉장히 즐거운 환경이에요.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리눅스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딥러닝, 머신러닝 다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리눅스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환영하고, 그리고 이제는 환영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 일반적으로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프로그래밍 환경에 적응하시는데 또 굉장히 도움을 드리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는 프로그래밍 기법, 프로세스 제어를 한다거나 그 프로세스 간의 시그널, 그러니까 운영체제와 어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프로세스 간의 통신의 시그널로 해본다든지, 아니면 메모리 관리를 해본다든지, 이런 일련의 굉장히 되게 로우한, 저기 저 밑에 있는 하드웨어 위에 있다, 바로 위에 있는 친구들을 다루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본질을 이제 이해하는데 좀 한 발자국 가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의 굉장히 깊은 이해를 제공을 할 것이고요. 이 수업이 끝난다면 이제 C 프로그래밍 기술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실 거고요. 그리고 X8624 어셈블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는 CPU는 인텔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세스의 어셈블리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고, 디버깅 기술이 일단 좋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 내부의 표현 방식,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 표현의 방식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해하실 거고, 고급 언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고 컴퓨터가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는지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운영체제의 이제 예외 처리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다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어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음악을 듣다가 문서 작업을 하고도 다시 음악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예외 처리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 겁니다. 가령 우리가 요 리눅스 요거를 우리가 쉘이라고 합니다. 얘를 쉘이라고 해요. 왜 쉘이라고 하냐면 쉘이라는 게, 이 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조개 껍데기, 쉘이라고 하는데, 그 조개 껍데기처럼 프로그램 하드웨어를 잘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쉘을 실행을 할 때 배시라고 하는 쉘을 실행을 하는데, 배시하고서 어떤 특정 엑스클락을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executable 바이너리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배시 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배시 쉘은 아니고 타이니 쉘, 그러니까 우리 흔히 표현을 하자면 운영체제, 그러니까 윈도우에서의 가장 이제 상위에 있는, 운영체제 상위에 있는 프로그래밍을
다뤄볼 거다. 그 운영 체제에는 뭐 커널도 있고 하드웨어를 바로 담은 커널도 있고 그 커널 위에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 덮여져 있는데 그 위에 가장 상단에 있는 배쉬 쉘 또는 타이니 쉘 이런 쉘들을 다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 메모리 운영 체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또 얘 처리 또 프로그램 작성 메모리 관리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막강한 프로 시스템 프로그래머를 여러분들이 이제 되실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입문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1학년 수업을 통해서 이제 2학년까지 왔고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랑 이제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영역 여러분들 관심 있는 영역들 또는 컴퓨터 공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공 과목들로 이제 발전을 해나가는 이제 과도기적 과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이제 이런 것들 배우고 운영 체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 프로세스와 메모리 매니지먼트 컴파일러에서는 기계어들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컴퓨터 구조는 이제 익스큐션 모델 그리고 메모리 시스템 등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시스템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지에 대한 것들도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첫 시간부터 할애를 하셨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제 이번 2020년 가을 학기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이제 수업 방향은 그리고 수업 일정은 이렇다. 오늘 이제 9월 4일 해서 인트로를 다 못 끝냈어요. 그래서 인트로를 이제 다음 월요일과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우리가 실습으로 진행이 되고 월요일은 강의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은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안내도 다 드릴 것이고 실습은 이제 뒤에서도 공지해드리겠지만 실시간으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Q&A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지고 갈 거고요. 강의는 보통은 이제 녹화 강의를 올려드릴 것이고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Q&A를 받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수업 방식은 아직 좀 고민 중이라서 확정이 되면 이제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월요일은 강의, 금요일은 실습. 그래서 우리 이 수업에서의 가장 큰 과제는 4개입니다. 데이터랩, 폭탄랩, 쉘랩, 말롱랩 이 4가지만 우리가 보고서를 받을 것이고 이 보고서들이 여러분들 실습 점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이론을 배울 건데 이 이론과 실습이 상당히 이제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론을 잘 하셔야 실습도 잘 할 수 있고 또 실습을 잘 하시다 보면 이론이 또 이해되는 그런 수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포기는 하지 마세요. 어렵다, 지레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수업은 TA가 그러니까 실습 조교가 없어요. 제가 실습까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실습 튜터는 있어서 실습 시간에 저 또는 튜터에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분명히 답변을 해주거나 어떤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수업에 차질은 없을 것이다. 교재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 3판이 나왔고요. 번역서도 있고 원서도 있습니다. 편한 걸로 들으시면 되고 사이버 캠퍼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다라는 것은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Q&A 서비스 이제 공지사항인데 제가 이 피아짜라고 하는 강의 어떤 보조 시스템입니다. 이거에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다 Q&A를 하셔도 되고 이론 시간이나 뭐 실습 시간 그러니까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세 분반의 Q&A 공동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선수 지식은 그냥 C 프로그래밍인데 혹시나 C 프로그램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기초적인
자료형은 어떻게 쓰는지, 문법은 어떻게 쓰는지 정도만 알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성적 평가는 이제 30, 중간 기말 30, 30, 실습 30, 그래서 총 90이 이제 반영이 되고 출석이 10%입니다. 출석은 2회까지 눈 감아주고 3회부터는 2점씩 총 5번 감점하면 5번 결석하면 5번이 아니죠. 네, 8번 결석을 하면 F네요. 8번 결석하면 F니까 출석 관리 잘 하시고 실습 보고서는 총 4번 받을 건데 데이터랩, 폭탄랩, 쉘랩, 말롱랩 4개의 실습 보고서를 받을 것이고 1인당 이제 4일의 어떤 자비 그레이스데이가 있습니다. 4일간은 감점을 안 하고 그러니까 1인당 총 4개의 과제에서 4일씩은 감점을 안 하는데 만약에 데이터랩 하루, 폭탄랩 하루, 쉘랩 하루, 말롱랩 이틀 하면 이제 말롱랩 이틀은 중에 하루는 15%씩 감점이 되는 거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너무 가혹한가요? 아니면 실습당 4일씩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감일을 넘기는 경우 1일에 15%씩 감점. 그래서 4일 후에는 저희가 공동 분반이다 보니까 제가 좀 살짝 헷갈렸는데 1일에 15%씩 감점을 하고 4일째는 이제 빵프로가 된다. 그러니까 빵점이 된다라는 의미네요. 네. 과제당 1인당 과제당 그레이스데이가 4일인 겁니다. 네, 그래서 써놔야겠네요. 자, 4일의 그레이스데이는 한 과제 1일당 15%씩 해서 2일이면 30%, 3일이면 45%, 4일은 이제 100% 해서 이제 빵점 4일까지 줘야 되니까 60% 하고 이제 4일 이후 5일째부터는 빵점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과제는 4번 보고서 제출이 총 4번이에요. 데이터랩, 랩, 쉘랩 총 4번 이렇게 그레이스데이가 총 16일 있습니다. 네. 비대면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면 이제 가능한 한 대면 수업과 유사한 수업 분위기를 위해서 줌을 이제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할지 실습은 줌을 좀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Q&A를 받을 생각인데 강의는 그냥 이제 이런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복장은 강의실에 온다 생각하고 입으시고 의자에 앉아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실시간 질문은 채팅창 또는 마이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줌을 이용을 해서 강의를 듣고 강의 실습은 실시간 강의를 그러니까 제가 녹화 강의를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딱 맞춰서 올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절대 좀 밀려서 나중에 듣는다라는 생각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시간에는 TA와 튜터가 실시간으로 이제 참여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실습을 스스로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수업 자체가 사실 실습으로 완성되는 수업입니다. 실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코드를 수정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카피하는 것들 굉장히 잡아내는데 많은 노력을 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컴퓨터 전공에 이제 다른 과목들의 기초가 되는 과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배우고 가셨으면 하고 또 취업한 사람들이나 네이버 카카오 개발자들도 이 수업이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한 수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으로 공동 협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각 팀원들이 모두 좋은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이 수업은 기본기를 위한 것이며 팀워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기를 갖추기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0년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강의 구성은 난이도 높은 실습에 대한 어떤 지도를 강화할 것이고요. 이제 코드 설명 평가를 진행을 할 건데 이런 방식입니다. 내가 코드를 설명을 하고 동료들이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그룹 평가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추후에 공지를 드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질문한 사람들은 납득이 가겠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답변을 하는 사람도 코드를 작성을 해봤어야지만 할 수 있는 평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실습은 웬만해서 참여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피아자 Q&A 그리고 줌 실시간 Q&A 또는 유튜브 댓글 실시간 Q&A들을 많이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2학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전공으로의 이제 연계가 잘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수업이 되도록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 녹화 영상은 이제 복습을 위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의 메일 주소는 여기 있고요. 이름은 세입니다. 한 학기 동안 이제 잘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펜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을 아직 구축을 못해서 오늘은 조금 이제 조잡하게 마우스로 좀 하느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론 시간에는 좀 제가 필기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전달하고 웬만하면 사실 이게 실습 연계 수업이다 보니까 실습이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창들이 갑자기 등장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리눅스 환경에 친숙해지시기를 바라면서 한 학기도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으실 거라고 대가를 누리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오리엔테이션인데 1시간 반을 넘게 수업을 했네요. 네, 다음부터는 조금 시간 조절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다음 월요일에 만나도록 합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